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 영상이 시작된지 모르고 제가 잠깐 시선을 헤맸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12주차가 됐습니다. 음, 학기 초에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계속 온라인으로만 좀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아쉽긴 하지만 또 나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대면하면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실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름 또 그래도 잘 또 우리 장단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 우리 수업 내용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기 초반부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굉장히 심플한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측정 평가를 한다고 하면 쉽게 서칭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지지난 시간 내용들은 아마도 조금은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을 또 생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표준화된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실 때, 또 직업이 있으실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측정 평가를 했을 때, 음, 내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만 있어도 좀 더 퀄리티 높은 측정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동영상 수업의 특징은 또 다시 한번 또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시면 조금 잘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추가로 우리가 다음 시간 조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안내를 하겠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건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한번 직접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실제 초기록이 아니라,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리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이 측정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선 즉석에서 이제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거의 한 2명밖에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한번 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혹시나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과정을 잘 동영상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형태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거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석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거며, 혹시나 참석하시게 되면 13주차, 14주차에 할 것을 동시에 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석하시게 되면 14주차 수업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래도 뭐 들으면 좋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테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를 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심플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하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과제입니다.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종목과 무산소성 운동 종목에 대해서 한번 조금 편안하게 고민해보고 설명해보고 하라고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모든 동작이 10초 이내에 끝나는 종목은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전하게 모든 종목이 모든 시작과 끝이
10초 이내에 끝나는 종목은 무산소성 운동 파워만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모든 스포츠 종목이 10초 이내에 끝나는 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역도 한 수초 내에 끝나죠. 거의 뭐 한 1, 2초, 3초? 길어봤자 3초면 물론 끝에서 버티는 동작이 있긴 하지만 거의 3초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산소성 운동 파워만 접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10초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1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탑 클래스 수준에 해당하는 100m 달리기 선수들, 이 선수들은 뭐 9초 후반대가 되겠죠. 이 정도의 이제 종목이 끝난다고 하면, 물론 세레머니 시간도 있지만, 자, 10초 이내에 끝난다고 하면 온전하게 유산소성 운동 능력에 개입이 없이 무산소성 운동 파워로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유산소성 운동 종목은 이 모든 동작이 10초 이내에 끝나는 반대에 나머지 모든 종목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 능력이 동시에 사용되는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이러한 동작들은, 예를 들어서 뭐 드리블 또는 스프린트 아니면 또 몸싸움, 슈팅, 점프, 뭐 태클 이런 것들은 다 뭐 수초 내에 뭐 4초, 6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산소성 운동 파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또 왔다 갔다 또 이동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구 종목도 한 번 팡 점프해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것도 한 3초, 2, 3초 안에 끝나는 무산소성 운동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점프 능력이 되게 중요한 무산소성 운동 파워가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골프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이렇게 딱 스윙을 하긴 하지만 그때 굉장한 무산소성 파워가 뭐 한 1, 2초 이때 끝나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동해서 걸어가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도처럼 뭐 한 2, 3초에 끝나고 100m 달리기처럼 100m 달리기처럼 10초 이내에, 탑클래스 선수들의 10초 이내에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딱 10초 이내에 끝난다고만 하지 않으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운동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학생분들 또 일반인들이, 우리 일반적인 트레이너, 현장에 나와 있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유산소 운동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조금 무시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성 운동 능력은 좋은 지구력, 운동 초기 단계에 쉽게 지치지 않는 이 유산소 좋은 지구력,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에 이 약간 템포 변화, 고강도의 운동을 확 하고 잠깐 쉬는 이 타이밍, 이 템포 변화의 회복존에서 빨리 회복하는 이 회복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다음 템포 변화, 좀 회복 상태, 약간 회복 템포, 그 다음에 또 무산소소 파워를 팡 내야 하는 이 단계에서, 스테이지에서 또 고강도의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조금 무시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실습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9일. 우리가 이 시간이 원래 또 또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6월 9일 날, 자, 1차적입니다. 무조건
1차적으로 이날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월 9일 날 오전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사실은 이거 뭐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만 하고 딱 우리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좀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도 나눌 것 같고, 그래서 한 10시에서 12시 요 사이에 시간이 되시는지 오늘 퀴즈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6월 9일날 참석 가능하다고 하면 다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나는 6월 9일날 이때는 참석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주 6월 16일날 14주차에 해당하는 요때는 그래도 참석을 가능하겠다가 있으면 이것 또한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6월 9일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나는 시간이 괜찮다 하시면 가장 좋은 우리가 스케줄이고, 혹시나 나는 또 6월 9일은 불가하지만 6월 16일 날은 그래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일정을 확정하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한 번에 다 끝나면 좋고, 혹시나 안 되면 제가 이날도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해놔서 여러분들한테 할애를 해드려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한 명이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몇 명 된다고 하면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조절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는 둘 다 안 됩니다 하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주제는 우리가 다뤄야 할 키워드는 RFD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이제 흔히 RFD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RFD라고 해서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최대 힘 생성 비율이라고 하는 이거와 그 다음에 반응 근력 지수 RSI라고 하는 반응 근력 지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절대 근력, 좀 진짜 단순한 근육의 힘만 가지고 측정 평가를 하는 게 교재에 좀 많이 다뤄져 있고, 그런데 좀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조금 절대 근력이 아니라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실제 체육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거든요. 단순한 절대 근력도 물론 힘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을 유발하는, 또 자세, 뭐 좀 이러한 반사 반응 능력을 조절하는 이러한 절대 근력보다는 최대 힘 생성 비율, 물론 최대 힘 생성 비율과 반응 근력 지수, 이러한 근력들은, 기능적인 근력은 절대 근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좀 하긴 하지만 무조건 절대 근력만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젠틀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거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 평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측정하고 계신 분들 좀 여러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제가 알려드린 지식을 들으신 거가 굉장히 의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절대 근력이 아니라 기능적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며,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 근력, 절대 근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테니스 황제 페더러인가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저는 이 조코비치 사진을 넣은 건데 테니스 황제는 페더러인가? 저는 조코비치도 타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더러, 네. 좀 갑자기 뭐 쓸데없는 걸로 머릿속이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테니스 랭킹 뭐 탑클래스라고 하는, 우리가 전세계 1, 2등이라고 하는 이 조코비치 선수, 그 다음에 수영의 황제죠. 수영의 황제 마이크 펠프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에 깨지지 않는 신화 같은 존재, 또 우사인 볼트, 축구의 신 메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한 여왕 여신 또 김연아 선수입니다. 저는 또 별개긴 하지만 김연아 선수와 또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훌륭한 트레이너가 돼서 김연아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가 돼서 열심히 물면양신으로 우리가 또 물신양면으로 네, 틀렸습니다. 물신양면으로 또 김연아 선수를 잘 케어해주고 그러한 밑바탕이 돼서 또 김연아 선수와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네, 저희 또 집에 있는 또 식구들, 와이프, 색시도 이거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한 거였고요. 이러한 선수들이 절대 근력만 셀까요? 이 사람들 지금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한가요? 물론 잔 근육, 이 뭐 테니스, 수영, 100m 스프린트, 축구, 우리 피겨 여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 적정한 적당한 뭔가 이상적인 근육들이 좋으신 거지 절대 근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근력은 근육의 힘, 근육의 근육의 사이즈.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보디빌더. 네. 그래서 사실은 절대 근력, 근육만 중요하다고 하면 표정 내가 전 세계 탑이다, 탑 클래스다라는 이런 표정이죠.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 근력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테니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조코비치가 아니라 이 보디빌더 아저씨가 되겠죠. 자, 우리가 기능적 근력보다 절대 근력이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펠프스가 아니라 보디빌더 아저씨가 되겠죠. 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절대 근력만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100m 스프린터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보디빌더 아저씨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선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 근력만 중요하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메시가 아니라 근력이 좋은 이런 보디빌더 아저씨들 같은 또 선수들 같은 분일 거예요. 자,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이러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김연아 선수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절대 근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육 측정 상황에서 그리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절대 근력보다 그 종목에 맞는 이상적인 적정한 아이디얼하거나 좀 약간 뭐 옵티멀한 이러한 근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근력보다도 우리가 이 기능적 근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시켜 있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힘 생성 비율은 뭘까요? 우리가 절대 근력처럼 나의 파워가 최대 파워가 있긴 하지만 체육활동 또는 스포츠 상황에서 그냥 힘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최대 근력까지 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천천히 최대로 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나의 최대 근력을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최대 힘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는 게 우리가 신체 활동 또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워 스피드, 우리 퍼포먼스와 관련돼서 파워 스피드를 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What that determines sport is your 자, maximum 보시면 point of force is at when you are dealing with a spine that has vertebrae. 개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또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힘을 최대한 스피드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우리가 빵 내고 있죠. 그냥 탁 내는 게 아니라 빵.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프 또
그 다음에 이 스피드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최대한 빠르게 힘을 빵 내는 게 보통 우리가 카프레이즈 뒤꿈치 들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최대한 빵 쭉 밀어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포먼스 상에서 트리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발목도 익스텐션, 무릎 관절도 익스텐션, 힙 관절도 익스텐션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됐을 때 자 보세요. 우리 최대한 빠르게 쭉 밀어내죠. 쭉 최대한 빠르게 쭉 밀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엔 엉덩이 근육, 하체 쭉 밀어내는 동작. 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이 노력하는 것들. 자, 이제 크로스에서 한 발로 한 발로 빵 밀어내고. 자, 이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러한 동작들은. 제가 이 장치를 굉장히 고가여서 저도 이제 없는데, 저희 센터에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에서는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능적인 근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러한 장비들의 이 파워 값이 RFD 값이 또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측정 장비에 다 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과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계산 공식을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조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원리가 원래는 더 빠르게 이 친구들이 하는데 한번 볼까요? 좀 중간 정도 빵! 굉장히 고강도여서 그런 것 같고요. 원래 더 빠르게 이걸 하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아침인 새벽이라 그런지 이렇게 늦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조금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단순한 근력 강화 연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디웨이트를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보다 조금 뭔가 훨씬 더 빠른 힘으로 이 친구들 보면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동작은 우스워 보이는 자세긴 하지만 굉장히 아까 풋 포지션이 달라졌죠. 아까 같은 발가락가로 했다고 하면 지금 좀 빨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또 이 개빈이 눌러주고 있잖아요. 이 친구 표정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개빈 표정도 꽉 눌러주기 때문에 힘든 표정이죠. 그렇지만 얘를 최대한 끝까지 파워 있게 이 발가락까지 그쵸? 네, 우리가 컨택 스포츠 지면을 이용하는 모든 스포츠는 이 발가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정 힘들죠. 쭉 그리고 또 이 저항을 지가 잡고 있고 이 개빈이 지금 물 먹고 있지만 저처럼 또 옆에서 쫙 잡아 더 눌러주고 있고 근데 그거를 최대 힘으로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해야 하는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밸런스 보드 위에서 이런 걸 하기도 하네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운동.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깨, 상체, 하체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한테 지금 하고 있죠. 어린 유소년 선수. 네, 성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개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최대 힘까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달하는 힘 생성 비율 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프를 좀 넣지 못했는데 이 RF데이 훈련을 좀 빠르게 하게 되면 나의 최대 근력이 약 24%까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최대 힘까지 도달하는 이 연습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좀 여러 차례 간단하게 또 RSI가 반응 근력 지수라고 하는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 반사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또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느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액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빠르게 반응하고 반사하는 움직임이 체육활동, 신체활동 또는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는 민첩성, 순발력. 네, 부상상에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응을 빠르게 못하면 부상이 오는 거고 반응을 불안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내가 빠르게 잘 적절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 근력 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포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지면 반동을 측정하는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게 되죠. 근데 점프는 가장 빠르게 높이 최대 높이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플라이 타임이라고 해서 채공 시간
hopped in on our 그 다음에 trade 이 group. 지면을 누르는 One of them 컨택 was 타임. here on this 그래서 우리가 particular 이걸 day. 측정할 때 What you see 지면의 here is some 발바닥에 RSI 불이 testing. This is 있어서 the end of this 최대한 first 빠르게 cycle for 높게 outdoors. 뛰어 오르는 We're 듯한 under pretty heavy 느낌으로 training load. 스포츠 활동할 때 이 This 굉장히 is a 반사적인 velo 우리가 흔히 group 알고 있는 where I like to do some 플라이오메트리 assessments and see 적 where we 요소이기 are. 때문에 그래서 I like to use 이거는 컨택하는 이 RSI regularly. 타임과 이 높이, It needs to 시간을 fill some out. 계산해서 Sometimes as often as RSI라고 하는 every week 반응 근력 to 지수에 get an 대해서 이 indication 자동으로 나오는 of how 장비들입니다. well we're handling training. 그리고 센서도 I found 있고 in 여기 지금 my 나오죠. training schemes that 3.2 이런 is a 식으로 very sensitive measure. 이게 one 높으면 that I 높을수록 can 좋은 겁니다. gain a lot of insight in terms of how well guys are 네. adapting, especially if I have some 퍼포먼스까지 longitudinal data 보여주네요. for them. Track guys should certainly be 자, 그래서 hopped in on our 네, 이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최대의 힘 생성 비율은 내가 가장 빠르게 나의 최대 힘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빠르게 힘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RSI라고 하는 반응 근력 지수는 빠르게 순발력 있게 최대한 반응하는 이 능력, 제 움직임을 하는 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능 근력,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금 핫 키워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RFD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자체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제가 PPT를 전환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실제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거냐, 조금 이 동영상이 퀄리티가 높은 동영상은 아닙니다. 퀄리티가 조금 높은 동영상은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어떠한 개념인지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RFD, RSI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절대 근력을 이용한 그냥 천천히 하는 힘이 아니라 조금 이 RFD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좀 자극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팡!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빵! 이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우습죠? RFD가 이렇고 RXI입니다. RSI 리액티브 점프죠. 이것도 지면을 이용해서 빵! 이렇게 다시 빵! 실제로 이러한 트레이닝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스텝박스를 올려놓고 이러한 트레이닝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점프도 그냥 빵 점프하는 게 제자리 점프가 하는 게 아니라 지면을 빠르게 컨택 딱 하고 최대한 높게 뛰는 이러한 반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잠시만요. 제가 파워포인트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 대학원 지도교수님과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컨퍼런스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이 운동선수들의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뭔가 관절의 강직, 적당한,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 부드러운 것보다는 관절이 그래도 약간은 강성, 경직이 조금 뻣뻣함이 있어야 그래도 운동선수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온라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이 스티프니스와 관련돼서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이론 파트를 담당하지는 않고, 또 이제 측정 가능한 또 장비들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고가의 장비가 없어서 이 아이폰에 나와 있는 이 마이점프 2.0이라는, 자, 마이점프 2.0이라는 아이폰 어플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측정 평가가 가능하다는 걸 소개시켜주는 제가 파트를 맡았는데, 실제 마이점프2라는 어플을 아이폰에서 우리가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검색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직 점프, 좀 아까 우리 수직 점프 하는 걸 봤죠? 그 점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호리존탈 점프라고 해서 제자리 멀리뛰기, 그 다음에 약 4단계로 우리가 부하를 좀 다르게 해서 힘이나 파워나 속도, 이 움직임의 힘이나 파워나 속도를 분석할 수 있고,
실제로 드롭 점프라고 해서 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점프할 때 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 하지에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왼쪽은 잘하는데 오른쪽은 못한다. 부상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근육이 언밸런스 있는 선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5초 동안 15초 동안 얼마나 좀 빨리 이것들을 점프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결국엔 이게 리액션 타임, 아까 얘기한 RSI와 좀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 그리고 측정 방법을 소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가 거의 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간중간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개를 시키자면, 일단은 팀 아이디, 이제 뭐 코치 설정입니다. 이제 그룹으로 어떻게 날 것이냐. 나는 축구 선수들로 이렇게 또 선수 리스트, 우리가 측정 평가 리스트들을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 아니면 아동이다, 유소년이다, 뭐 성인이다, 엘리트다,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요 단계. 자, 요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 아이디를 들어갈 건데, 여기에 뭐 고병훈이면 고병훈,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름 쓰고 몸무게를 쓸 겁니다. 이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게 측정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쓰는 게 중요한데, 자, 이름,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레그 랭스라고 해서 다리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돼요. 이 길이를 가지고선 이 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90도를 구부린 상태에서의 높이를 쓰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레그 랭스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막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슈파인 포지션, 누운 상태에서 우리 대퇴골, 피머죠. 뭐 영어로는 피머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퇴골의 이 가장 큰 돌기, 측면에 있는 가장 큰 돌기라고 하는 이 대전자에서 발가락, 엄지발가락까지의 사이즈를 길이를 측정하는 건데, 대각선 방향으로 대퇴골의 대전자, 그 다음에 발목은 편한 자세가 아니라 풀 플란타 플렉션, 최대한 민 상태에서의 엄지발가락까지 길이를 이게 센티미터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이트, 높이는 어떤 높이냐, 약 무릎을 90도 정도, 자,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렸을 때 마찬가지로 대전자, 대퇴골의 가장 바깥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전자란, 돌기란 뜻을 가진 대전자의 길이와 이 지면까지의 이 높이,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렸을 때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여기를 넣어야 이 다음 측정에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이 버티컬 점프가 아까 지금 우리가 전 슬라이드, 전 파워포인트, 이거 말고 이제 화면이 전환되기 직전에 그런 동작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또 재미난 건 이 점프, 수직 점프를 할 때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라고 해서 선 상태에서 서 있다가 앉았다가 반동을 줘서 딱 점프를 뛸 것이냐, 아니면 스쿼트 점프, 움츠려서 4초 동안 멈춰 있다가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반동 없이죠. 그 다음에 이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 같은 반동을 주더라도 손은 고정을 할 거냐, 같이 움직일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드롭 점프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측정을 할 거냐,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뢰도, 타당도. 나는 이제 동작에 따라서 뭐 연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드롭 점프나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좀 정적인 걸 측정하겠다고 하면 스쿼트 점프. 뭐 배구 선수들한테는 이 카운트 무브 점프, 왜냐면 제자리에서 우리가 스쿼트 앉아있는 상태에서 빵 뛰는 게 아니라 뭐 서서 앉는 반동에 의해서 딱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신뢰도,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제자리 높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고려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작,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였죠? 스쿼트 점프였나요? 네, 설정하자. 스쿼트 점프네요. 스쿼트 점프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반동이 아니라 4초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고정 자세에서 반동 없이 한번 뛴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포인트를 계산해서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 시간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이거 해주는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어플인데 굉장히 이것도 신뢰도 타당도가 높아서 좀 고가의 장비가 없는 또 영세한 저처럼 영세한 이런 곳에서는 많이 이렇게 지금 34라는 높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는 스쿼트 점프, 이번엔 반동을 주는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입니다. CMJ라고 하는. 자, 아까는 앉아서 4초 멈춰 있다가 했는데 지금 반동 줘서 했잖아요. 자, 서 있는 상태에 반동을 줘서 빵. 그쵸?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스쿼트 점프는 우리가 앉은 상태 약 4초 정도 고정으로 멈춰 있다가 한 번에 빵 치고 가는 게 스쿼트 점프. 그 다음에 드롭 점프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빵, 아까 RSI 측정하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빵 치는 게 드롭 점프, 떨어진다는 점프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는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가 다시 쭉 치는 이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어떤 게 의미 있냐는 또 그 각각에 맞는 것을 좀 사실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직접 쉬는 날 저의 모습 측정하는 건데 스쿼트 점프입니다. 스쿼트 점프를 해봤더니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점프를 확 떼요. 그랬을 때 이 테이크 오프, 발가락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프를 실제로 최대했습니다. 점프를 실제 이제 채공 시간이고, 다시 떨어지는, 제가 짝발이긴 하네요. 떨어질 때 이 랜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순간을 얘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측정했던 이 다리 길이, 높이와 이 길이를 요거를 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얘네가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 다음에 CMJ라고 하는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 아까는 앉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테이크오프 발가락 단계 한번 눌러주고, 최대 점프했을 때, 착지했을 때 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스쿼트 점프 했을 때 이렇게 제가 30.15, 그 다음에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를 했을 때 37.15. 아무래도 반동을 줬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제가 높게 나왔죠. 보면 플라이 타임이라고 해도 제가 지면에 우리가 하늘에 채공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시간 나오고, 또 이걸 딱 수축하고 올라갈 때 이 속도, 그 다음에 힘, 파워 값이 여기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신뢰도가 있는 장비라고 하고, 응용 RSI라고 하는 거겠죠. RSI와 제가 설명할 스티프니스. 자, 드롭 점프입니다. 자, 드롭 높은 데서, 그렇죠, 착지했다가 어떻게 오래 누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면 떨어지는 단계에서 이거 한번 눌렀죠. 컨택 한번 눌렀고, 다시 쭉 올라갈 때 발가락 떨어질 때 요 포인트에 테이크 오프 버튼을 딱 눌러주면 얘가 이거를 인식합니다. 딱 이때, 아이고 제가 눌러버렸네. 제가 누르면 안 되는데. 자, 그쵸, 올라가고 다시 착지하고 떨어질 때 한 번 더 이 컨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 자체가 240프레임인가 그래요. 초당 240프레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이렇게 컨택을 한 번 더 누르고, 이 드랍 높이, 네,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50cm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30cm에서 떨어졌죠. 그랬더니 RSI 값, 이렇게 아까 했던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프 높이 37, 저랑 비슷하게 떴네요. 그 다음에 플라이 타임은 이 정도 머물러 있었고, 컨택 타임은 내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뜻. 스티프니스는 하지의 강성이라는 뜻인데, 또 뻣뻣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에 있어서 약간의 뻣뻣함은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부상 예방과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왜 고가의 실험실 장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분들이 앞에서 굉장히 이론을 막 넣어서 조금 할 건데, 저는 여기는 이론이 들어가지 않는 측정 방법이라. 그래서 네, 보면 제가
어떠한 측정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다고 집에 있다고 해서 내 센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타당도를 우리가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신뢰도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이런 보시면 제가 3가지의 논문을 통해서 이거를 해도 좋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스포츠 훈련 또는 이러한 스포츠에서 나오는 이 퍼포먼스 동작 분석, 이러한 퍼포먼스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또는 이 어플을 이용해도 사실은 실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굉장히 조금 그냥 제가 이걸로 해도 됩니다라고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의미 있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지면 반멸을 측정하는 이 장비가 굉장히 표준화된 표준 측정 방법인데 이 장비에 비해서 이 마이점프2라는 어플 자체가 가진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R값이 0.995는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비싼 고가의 장비도 있어도 좋지만 이 어플을 통해서도 굉장히 정확도 있게, 신뢰도 있게, 좀 타당도 있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난 건데 이 포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표준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이 푸시밴드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3.4면 그래도 낮은 상관관계인데 낮은 좀 낮다. 그 다음에 옵트점프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6천만원짜리 장비인가 그래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좀 설명을 해줄 건데 6천만원짜리 장비도 한 4.9,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의 낮은 단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요거에 비해서 낮은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다. 중간 정도만 해도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옵토점프라고 하는 이 측정 장비가 6천만원짜리 측정 장비가 좀 중간 정도인데 이 마이점프2라고 하는 이 12,000원짜리 어플이 얘네들 6천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건 뭘 의미하냐? 값비싼 실험실 장비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도 12,000원짜리 측정 장비를 통해서도 굉장히 또 신뢰도 있게 타당도 있게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험실 장비에 비해서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6천만원짜리 장비를 사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 전환 아까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슬라이드로, 우리가 본 슬라이드로. 결국엔 우리가 측정평가가 중요하고 이러한 측정평가는 운동 능력을 좀 더 개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좋은 연구를 통해서 이거 자꾸 분석하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평가하는 건데 최근에 외국에서 이러한 최대 힘 생성 비율, 반응 근력 지수가 기능적인 근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머릿속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 아까 이제 이 전환된 슬라이드 전에서 중간의 슬라이드에서 6천만원짜리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보다 또 손쉽게 측정평가를 할 수 있는 12,000원짜리의 어플로 통해서도 그냥 제가 그 측정평가를 할 때 이거 싸니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어플에 저렴하지만 나름 정확하다는 신뢰도 또는 타당도가 높다는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야 니네 6천만원짜리보다 이 어플로 해도 충분히 정확도가 높대, 타당도가 높대, 신뢰도가 높대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서 제가 제시를 하면 훌륭한 또 측정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6천만원짜리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저렴하게 12,000원으로도 훨씬 더 니네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선택한 거라고 제가 뒷받침을 해야 측정평가가 잘 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럼 야 너 이거 갖다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니? 이 12,000원짜리 어플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니? 라고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 이 결과를 봤더니 비싼 고가의 장비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또 실용적인 경제적인 현장성 있는 이런 장비로도 나름 정확하게 측정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훌륭한 측정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고가의 장비 또는 표준 측정 방법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뒷받침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절대 근력도 중요하지만 절대 근력보다는 사실 기능적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RFD 파워 스피드를 생성하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 힘으로 도달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천천히 힘을 꽉 미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 힘까지 빡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반사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스포츠 느리면 동작이 느리거나 빠르지 않으면 굉장히 의미가 없겠죠. 서로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변이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좀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출석 확인별 퀴즈는 내일이죠. 6월 3일 내일 9시까지. 또 저는 과제 여러분들 어렵게 안 냅니다. 대신 생각을 하게끔 저 하긴 하죠. 내가 관심,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사실은 절대 근력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적 근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스쿼트 점프일까요? 아니면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배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절대 그냥 하체에 막 그 레그 프레스 하는 그 힘이 아니라, 그 사이벡스, 바이오덱스 하는 그 장비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근육의 사이즈는 작지만 이러한 기능적인 근력. 그래서 아까 설명한 스쿼트 점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 반동울주 점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답을 다 드리네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절대 근력, 절대 하체 힘이 중요할까요? 스쿼트 점프의, 그러니까 반동이 없는 스쿼트 점프의 근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 도약을 땅 반동을 줘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 기능적인 근력은 뭐가 있는지, 나는 여태까지 하체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기능적인 근력이 있는지, 점프 능력일 수도 있고 착지 능력일 수도, 아까 드롭 점프 착지 능력일 수도 있고, 이것처럼 반응하는, 빠르게 옆으로 반응하거나 점프하고 딱 옆으로 움직이는, 축구 같은 경우 그렇죠. 헤딩을 경합하고 나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나요? 헤딩 경합하고 나서 빠르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이런 RSI가 중요할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서, 정답 없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고민해봐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또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실습 시간에 하긴 볼 거니까, 네, 조금 기말고사 공지가 학교에서 왔어요. 이제 기말고사는 학교에 모여서 우리가 한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 15주차에 해당하는 이날에 1교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교시가 아니라 2교시면은 9시 반인가요? 제가 학교 안 나가봐서 수업 시간을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교시가 아니라 2교시, 3교시니까 9시 반까지 분반이라고 합니다. 체육관에 와서 체육관 113호, 115호씩 나눠서 아마 절반 나눠서 이렇게 좀 할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카톡이나 이걸 안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과사에서 좀 안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수업 2주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퀴즈 주시고 퀴즈 안에 답변 주실 때 이제 다음 주 실습, 다음 주에 할지, 다음 주에 다 오면 가장 좋고요. 가장 베스트고요. 혹시나 다음 주에 못 오면 그 다음 주라도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빠른 시간에 결정해서 우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렵지 않은 내용, 심플한 내용이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고차원적인 내용이어서 오늘 심플하게 했고, 다음 주에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실습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 조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